나는 올해 69 기명자다. 작년 설에 아들네와 딸네 가족이 다녀갔다. 다른 때는 다들 명절 때 자식들이 해외여행 가네 바쁘네 해서 매번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잠깐 와서 식사 한 끼는 하고 갔다.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 2주 전부터 분주하고 바빴다. 차례상도 차례상이지만 자식들이 오면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고 싶어서 장바다가 이것저것 준비했다. 마트에 갔을 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샀다.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마트 직원이 물어볼 정도였다. 아들, 딸내가 설에 온다고 해서요. 하,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좋다. 정말 좋았다. 몇 년 만에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 와서는 이틀에 걸쳐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갈비찜, 딸이 좋아했던 잡채, 손자들이 먹기 좋게 동그랑땡도 부치고 잘 익은 김장김치로 만두도 만들었다.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즐거웠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다. 설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 차례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다. 여보, 올해는 애들이 온다니까 당신도 기분이 좋지? 남편도 내가 들떠 있는 걸 알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몇 년 만인데요. 10시쯤 아들네가 도착했다. 어머니, 할머니, 손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어서 와라. 어서 와. 손자들을 끌어안으니 몸무게도 늘고 키도 훌쩍 컸다. 우리 수찬이 많이 컸네, 수진이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며느리도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어. 사실 차로 1시간 거리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마웠다. 올해는 특별히 정성을 들였다. 과일도 예쁘게 깎고 전도 모양 좋게 붙이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이 냄새를 맡으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잠시 후 딸네 가족도 도착했다. 할머니, 엄마,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자식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니 참 기분도 좋고 몇 년 만에 명절 기분이 들었다. 자, 밥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뿌듯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잘 익은 김장김치로 만든 김치만두, 나물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까지. 2주 동안 준비한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와, 할머니, 갈비찜이다. 손자 수찬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기뻤다. 많이 먹어라. 많이.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녀 수진이도 잡채를 먹으며 웃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명절이었다. 아들도 갈비찜을 먹으며 어머니,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했고, 딸도 엄마 김치만두 도대체 얼마만이야? 역시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고 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2주 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면서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엄마, 나 갈비랑 반찬하고 김장김치하고 만두 좀 싸줘. 근데 우리 싸줄 거 있어? 딸이 말했다. 그럼 있지. 넉넉히 했지. 많이는 아니고 한 끼 먹을 치만 줘. 새언니도 싸갈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 저희는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왜 언니? 애들 잘 먹던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제가 해서 먹일게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는 내가 해주는 건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모인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벅찼다.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리고 손자들까지. 이 넓지 않은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거리는 게 언제적인지. 할머니, 이거 동그랑땡이에요? 손자가 동그랑땡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할머니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맛있게 생겼지? 네,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라. 손자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마트에서 사서 해주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기뻤다. 할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맛있지.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손녀 수진이도 잡채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잡채 진짜 좋아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머, 얘가?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수진이를 보았다. 그때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자식들 웃는 얼굴을 보니 내가 기운이 났다. 아들이 갈비찜을 한 점 더 집어먹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어보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맛있다니 다행이다.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딸도 거들었다. 엄마, 저도 요즘 바빠서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그러게,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엄마 음식 먹고 기운 충전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아,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서운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자들도 신이 나서 이곳저곳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윷놀이 해요. 그래, 우리 윷놀이 하자.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안 돼. 시간 없어. 금방 갈 거야. 윷놀이 하고 싶은데, 윷놀이 안 된다고 했지? 남편도 오랜만에 손자들 얼굴 보고 기뻐했다. 손자들과 윷놀이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면 하는 수 없지. 딸이 내 옆에 앉아서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며칠은 준비했겠네. 근데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힘들게. 뭘, 자식들 와서 밥 한 끼 해주는 게 무슨 고생이야. 행복한 일이지. 그래도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네. 딸의 그런 말이 고마웠다. 아들도 거들었다. 그러게,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말씀하세요. 힘들게 집에서 다 하지 말고, 저희가 뭔가 사가지고 올게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정말 그랬다. 힘들기는 했지만 자식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고마웠다. 손자들은 윷놀이를 못하게 되자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에는 전화로도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데 이렇게 직접 만나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손자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부엌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서 내왔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평소에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사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이 가족의 중심이구나. 내가 있어야 이 가족이 모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다. 오후 2시쯤 자식들은 돌아갔다. 그런데 자식들이 돌아가고 이틀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가 웬일로 혼자 왔나 싶었다. 어머님,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잠깐 들렀어요. 혹시 집에 립밤 떨어진 게 있었나요? 립밤? 네, 집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가 혹시 여기 떨어뜨리고 갔나 하고요. 아, 잠깐. 있었어. 딸이 흘렸는 줄 알았더니 너 거였어? 이거 맞니? 며느리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님, 설마 바르신 건 아니죠?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아니, 나는 딸이 흘리고 간 건 줄 알고 한번 발라봤지. 사실 이틀 전에 소파 틈에서 발견했을 때 딸이 떨어뜨린 줄 알고 한번 발라봤었다. 립밤인데 색깔이 나서 거울에서 한번 발라봤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변했다. 어머님 물어보지도 않고 바르시면 어떡해요? 더럽게.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뭐? 에이 더럽게.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님이 바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얼마짜리든 한번 발라본 게 뭐가 어때서. 아이씨 어떡해? 아 짜증나. 그냥 어머님 가지세요. 며느리가 립밤을 내 앞에 던져놓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현수가. 불러봤지만 대답도 없이 차에 타고 가버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립밤을 멍하니 바라봤다. 에이 더럽게.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더럽다고. 내가 더럽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더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서. 손이 떨렸다. 바닥에 떨어진 립밤을 주워들었다. 한번 발라본 게 그렇게 더러운 일인가? 가족인데, 며느리인데, 그것도 딸 것인 줄 알고 한번 발라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거실에 주저앉았다. 진짜 며느리 것인 줄 알았다면 바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틀 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더러운 존재였던 거구나. 늙은 시어머니, 지저분한 할머니. 눈물이 났다.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다. 그것도 내가 2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한 지 겨우 이틀 만에. 에이 더럽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립밤 하나 발라본 게 그렇게 더러운 일이라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작은 텃밭에서 돌아올 시간까지는 아직 멀어서 혼자서 이 서러움을 감당해야 했다. 이틀 전에 행복했던 명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다. 자식들의 웃음소리, 손자들의 제잘거림, 모든 게 이제는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구나. 겉으로는 고마워하고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어머니, 그런 할머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더럽게 그 한마디. 며느리가 나간 후에도 나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립밤을 내려다봤다. 분홍색 작은 통이었다. 예뻐 보여서 한번 발라봤는데. 어머니,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니가 바르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다. 얼마짜리든 상관없잖아. 가족인데. 며느리는 그런 비싼 거 선물은 못 해줄 망정. 더러운 늙은이 취급이었다. 손에 들고 보니까 정말 작았다.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 더럽다고 했다. 내가 더럽다고 했다.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며느리에게서 들었다. 눈물이 또 났다. 소파에 앉았다.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못하고 나 혼자 있으니 지금은 본심이 나온 건가.
모르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립밤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딸 것인 줄 알고 한번 발라본 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렇게 남남인 건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앙숙인 건가. 가족이라고 생각한 건 나만이었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남편이 밭에서 돌아왔다.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응,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내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며느리가 왔다 갔어. 며느리가 웬일로? 립밤 찾으러 왔다가. 그러고는 며느리가 한 말들을 남편한테 그대로 전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 응, 했다고.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애가 평소에 그런 애였나? 이상하네.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가족끼리 립밤 한번 발라본 게 무슨 큰일이야? 그런데 왜? 그 애가 이상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정 신경 쓰이면 하나 사서 보내버려.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그 표정,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더럽다고 했을 때의 그 혐오스러워하는 표정이 마치 내가 정말 더러운 것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도 웃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준 건가. 생각할수록 서러웠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받을 줄 몰랐다. 그것도 가족에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들었다. 하지만 꿈에서도 며느리의 그 말이 들렸다. 에이 더럽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이없는 현실. 생각해보니 더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립밤이 하나 있길래 이번에도 딸이 흘리고 갔구나 하고 한번 발라본 것뿐이었다. 딸이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다. 볼펜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곤 했으니까. 결혼하고도 집에 한번 다녀가면 애기 기저귀며 젖병이며 옷을 꼭 흘리고 갔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설마 며느리 것일 줄이야. 하지만 설령 며느리 것이었다 해도 가족끼리 그 정도가 뭐 그리 대수인가. 한번 발라본 게 그렇게 더러운 일인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정말 말 그대로였다.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느리에게 더러운 늙은이 취급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년 전에도 그랬다. 내가 직접 담근 김치를 며느리한테 조금 싸주려고 했는데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사 먹는 게 더 깔끔해서요라고 했다. 깔끔하다고. 내가 담근 김치가 깔끔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때도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보고 어머니, 이거 언제 끓이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아침에 끓였는데? 아, 그럼 좀 오래된 거네요. 아이들은 이런 거 못 먹어요. 오래됐다고. 아침에 끓인 찌개가. 그때도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또 언제는 내가 설거지한 그릇을 보고 어머님, 이거 깨끗하게 안 닦으셨네요. 라면서 다시 닦는 걸 봤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그때마다 조금씩 상처를 받았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한가?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못 보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립밤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다. 더럽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제까지는 돌려서 말했다면 오늘은 노골적이었다. 그 말투,
그 표정이 너무나 생생했다. 아니,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듯이. 거실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보니 며느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부터 이상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나를 지저분한 늙은이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만진 것은 더럽고 내가 끓인 음식은 오래된 거고 내가 닦은 그릇은 깨끗하지 않고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불결한 거였구나. 손으로 내 얼굴을 만져봤다. 주름살이 많아졌다. 피부도 거칠어졌다. 손도 거칠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정말 지저분해진 건가? 나이 들면 냄새 난다고 하길래 훨씬 더 신경 써서 씻고 관리를 하는데 거울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확실히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럽다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 나름대로 깔끔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 샤워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손도 자주 씻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저분해졌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쩌겠나. 이미 일어난 일인걸. 그리고 이게 며느리의 진심인걸. 이제까지 숨기고 있던 본심이 드러난 거겠지. 나는 며느리에게 더러운 늙은이다. 그게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눈물이 또 흘렀다. 내가 이 나이 되어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다. 생각할수록 그동안 쌓인 분이 올라왔다. 특히 기억에 선명한 건 손자가 어릴 때 일이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수찬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당연히 좋다고 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몇 시간만요. 금방 다녀올게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 집으로 오셔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걱정 마라. 금방 갈게. 나는 서둘러 준비해서 아들네 집으로 갔다. 손자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도 설렜다. 현관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다.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내가 현관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내 앞에 던져줬다. 일회용 실내화였다. 어머니, 일회용 실내화 신으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요즘은 집집마다 위생에 신경 쓰니까. 실내화를 신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또 한마디를 했다. 어머니, 욕실에 들어가서 손발부터 씻고 나오셔서 신으셔야죠? 엉? 더럽게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더럽게. 나를 보고 더럽다고. 현수가, 그게 무슨. 어머니, 밖에서 오시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집인데 위생이 중요해요. 위생이라고 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은 그런 게 아니었다. 마치 내가 정말 더러운 오물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발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다.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해놓고는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인가. 내가 무슨 길거리 불황자인가. 그것도 며느리에게서. 욕실에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어머님, 수찬이는 냉장고에 간식 먹이시고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안 해도 돼요. 저 빨리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바삐 나가버렸다. 나는 손자와 둘이 남았다. 손자는 할머니가 와서 좋아했지만 내 마음은 상해 있었다.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며느리가 돌아온 후에도 그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현관에서 당한 그 모욕은 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다. 더럽게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도 남편한테 말했다. 여보, 현숙이가 그런 말을 했어. 뭐라고? 남편도 들어보고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손자 봐달라고 부탁해놓고
그러게 들어가면 손이야 당연히 씻으려고 했지. 그런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 그 애가 좀 이상해.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됐지만 상처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겼다. 립밤 하나 때문에 더럽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며느리는 정말로 나를 더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럼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는 왜 부탁했을까?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부탁했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할머니가 손자를 만지는 게 싫었겠지. 그래서 발부터 씻으라고 했겠지. 생각할수록 서러웠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할머니를 혐오한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럽다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 며느리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걸까? 더러운 늙은이, 냄새나는 할머니, 지저분한 시어머니. 그때 느낀 모멸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욕실에서 발을 씻으면서 든 생각이 바로 그거였다. 나는 무슨 오물덩어리인가. 정말 그런 기분이었다. 마치 내가 더러운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받았다. 남한테서도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물며 가족한테서, 며느리한테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 충격이었다. 혈육도 아닌 남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는 최소한의 부모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아니,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냥 귀찮은 늙은이, 더러운 시어머니.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특히 현관에서 일회용 실내화를 던져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병균 덩어리라도 보는 것 같은 혐오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말투. 더럽게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명령조였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하인한테 지시하는 것 같은 말투였다. 아니, 하인도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칼로 찌르는 것보다 입으로 뱉는 말이 더 아프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며느리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나를 혐오하는 거였다. 나이든 시어머니 자체를 혐오하는 거였다.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는 거였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였다. 하지만 그것도 내게는 상처였다. 편견이든 뭐든 결국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눈치를 받으면서까지 만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갈 수는 없었다.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아무리 손자가 보고 싶어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네 집에 잘 가지 않는다. 며느리에게서 당한 모욕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실 곰곰 생각해보니 며느리에게서 반복된 상처들이 정말 많았다. 오늘 립밤 사건으로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며느리가 내게 한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말끝마다 늘 그런 식이었다. 더럽게, 냄새나,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았다. 작년 여름에는 내가 직접 기른 상추를 좀 가져다 주려고 했다.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것들이었다. 농약도 안 치고 깨끗하게 길렀다. 현수가 상추 좀 가져다 줄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님, 그거 원래 안 먹었어요? 좀 지저분해 보이던데요. 지저분하다고. 자연스럽게 자란 상추가. 그리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깔끔해서요. 냄새가 난다고. 흙냄새를 말하는 건가? 그때도 가슴이 아팠다. 정성스럽게 기른 건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위축됐다. 며느리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또 뭔가 트집을 잡을까봐. 오늘 립밤 사건도 그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에이 더럽게. 그 말 속에는 그동안 며느리가 나를 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촌스러운 늙은이. 그게 며느리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었다. 그게 며느리의 본심이었다. 이제야 확실하게 알겠다. 그 후로 아들네 집엔 발길조차 하지 않게 됐다. 립밤 사건 이후에는 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몇 개월 후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해서 잠깐 들리겠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바빠. 오지 마. 와도 집에 없을 거야.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없어. 일은 무슨 일. 그냥 바빠서. 바빠서라는 말이 내 방어막이 됐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만능 핑계.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추석날 아침에만 잠깐 들릴 거예요. 아니, 오지 마라. 아버지하고 둘이서 간단히 차례 지내고 말 거야. 왜 그러세요? 갑자기? 글쎄, 바쁠 것 같아서. 어머니, 명절인데 뭐가 바쁘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바빠. 너희끼리 연휴 지내라. 너희 처가에 가던지. 어머니, 나는 바쁘다고 했잖아. 결국 추석에는 아들도 오지 않았다. 남편하고 차례도 지내고 우리끼리 명절 음식도 해먹었다. 서러웠지만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나았다. 또 더럽다는 소리 들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전화도 뜸해졌다.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할 뿐이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집에 별일 없고요? 응, 식사는 잘 하시고요? 그래. 또 연락드릴게요. 응. 대화라고 할 것도 없는 짧은 통화.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부만 묻고 끝이었다. 손자들 이야기도 안 했다.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도 안 했다. 아마 포기한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게 더 편했을 수도 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에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시어머니 안 보는 게 속 편했을 테니까. 더러운 시어머니 집에 와서 이것저것 만지지 않으니까 좋았을 것이다. 며느리도 편하고 아들도 중간에서 눈치 볼 필요 없고 모두에게 좋은 일인 셈이었다. 나만 빼고 나만 외롭고 서러운 거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었다.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바빠서라는 말로 모든 걸 차단했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 아들네 집은 이제 남의 집이 됐다. 손자들은 보고 싶지만 며느리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가 됐다. 혈연은 끊을 수 없지만 정은 끊어진 그런 관계. 그게 지금의 우리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가 있는 가족.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바빠서라는 말로 내 마음을 숨기고 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바랐던 건 작은 배려였다.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며느리에게 바랐던 건 그리 큰 것도 아니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저 충격적인 말로 공격하지 않는 것이면 충분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그냥 형식적인 예의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늘 듣는 건 상처 주는 말들 뿐이었다. 더럽게, 냄새나,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 말들만 반복해서 들었다. 어쩌다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거칠애에 불과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말 정도. 내가 정말 바랐던 건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것이었다. 나도 사람이다.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마음도 있다. 상처받으면 아프고 무시당하면 서럽다. 그런 당연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꼭 사랑할 필요도 없었다. 존경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줬으면 됐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말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했다. 며느리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방해물이었다. 없어졌으면 하는 골칫거리였다. 생각해보니 더 서러웠다. 내가 그렇게 큰 걸 바랐나? 며느리가 나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해달라고 했나? 효도해달라고 했나? 용돈 달라고 했나? 아니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냥 기본적인 인간 대접만 받고 싶었을 뿐이다. 더럽다는 소리 안 듣고, 냄새난다는 소리 안 듣고,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기만 하면 됐다. 아니다. 진짜 더러우면 씻으라고 할 수 있다. 냄새나면 어머니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예요? 일하시다가 묻혔나 봐요. 라고 말해도 된다. 아니 씻으셨는데 안 씻겼나 본데요? 라고 해도 된다. 그렇게 에이 더럽게가 아니라 손자 선물 사주려고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음식 해주면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찾아가면 어서 오세요 라고만 인사해주고 그 정도면 충분했다. 특별한 걸 바란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받지 못했다. 내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 이제는 나도 헷갈린다. 남처럼만 대해줘도 고마웠을 텐데.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도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존재가 됐다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피보다 물이 더 진한 것 같다. 혈연보다 감정이 더 멀어진 것 같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세상은 변했고 요즘 세상은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던데 진짜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며느리도 결국 남이구나. 아무리 가족이 됐다고 해도 결국은 남이구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계속 당하면서도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앞으로는 기대하지 않겠다. 작은 배려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는다는. 너무 서글픈 결론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나는 빈집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남편은 밭에 나가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후회는 없다. 적어도 이제는 더럽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된다. 냄새난다는 소리도 안 들어도 된다.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고 트집 잡힐 일도 없다. 평온하다. 조용하고 평온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결국 나 혼자다. 사랑한다고 해서 배신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다. 또 하루가 끝나간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될 것이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외로운 하루. 하지만 괜찮다. 남편이 밭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둘이서 조용히 먹는 저녁.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겠다. 그것만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다.